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좀 요청을 받은 주제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금융개혁 과제입니다. 이제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약간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 혁신을 이제 계속 추구하다 보면 굉장히 마이크로한 주제에 굉장히 매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좀 조망하는 것을 놓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금융개혁, 혁신 등을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그거와 관련해서 혁신의 어떤 그 관점이 떠나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좀 앞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그냥 금융개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지난 한 20년, 30년간에 있었던 금융개혁의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에딘버러 리폼이라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영국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내용을 본 다음에 과연 지금 이제 금융 혁신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미래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정책 방향을 좀 세워야 될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보다는 구체적인 정책 아이템보다는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금융개혁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지난 한 30년간 이제 한 3-4차례 정도 정부 주도형으로 이제 이루어진 금융개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함준호 회장님께서도 금융개혁 회의에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사례가 사실은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사실은 나타났던 금융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외환 위기 당시에 우리나라는 굉장한 이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서 결국에는 금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지속 가능한 어떤 현상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균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면서 이제 볼커룰을 시행한다든지 금융 소비자 보호국을 신설한다든지 형태로 이제 금융 개혁을 했었기도 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영란은행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의 어떤 기능 강화라든지 전반적인 감독 기능 개편을 통해서 위기를 닥쳤을 때 그 위기에 대응한 어떤 형태로 금융 개혁을 시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 개혁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97년에 사실은 했었는데요. 이때 이루어진 거를 좀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법안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 했냐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금융 제도의 가장 큰 틀이 되는 금융 관련 법안들을 사실은 광범위하게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는 형태로 사실 정부가 뒷받침을 하고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은행법, 은행법, 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을 이제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서포트를 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평가를 하면 이제 그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때의 금융개혁은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성공의 요인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금융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금융 시스템의 발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철학, 원칙,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이러한 개혁들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에 좀 안착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금융개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면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자생적인 금융개혁이라기보다는 해외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금융개혁의 흐름을 국내로 좀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내로 이제 어답트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금융개혁이 좀 있었고요. 단지 이제 그건 어떤 특정한 형태의 금융개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젠다별로 이슈별로 산발적으로 사실 이루어진 개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2008년 이후에 이뤄왔던 개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한 가지 조금 2015년에 이제 정부 주도로 금융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당시에 이제 실물 경제 쪽에서는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이 이제 생겨서 이런 모멘텀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금융개혁을 실시했는데요.
당시에 정부가 이제 내세웠던 여러 가지 이슈, 아젠다 등을 살펴보면 보수적인 금융 관행 혁신을 통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금융 문화 정착을 도모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2015년도에 금융 개혁 작업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내세웠던 금융 개혁의 필요성은 사실은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거를 모토로 금융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의 구조 변화에 따른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당시 이제 저금리 시대가 예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고객의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모금 자본을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금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 개혁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했는데 당시에 실시했던 금융 개혁의 조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칼럼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빅 아이템이고 뒤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구체적인 정책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핀테크가 나오죠. 혁신의 아이템들이 여기서부터 사실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금융 관행을 이제 혁신하겠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변화를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나타낸 거고요. 이제 2015년도에 혁신단이 이제 핀테크의 활성화라는 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반영을 하면서 금융 개혁의 아젠다를 이제 삼게 됩니다. 거기에 또 더해서 기술 금융의 정착 확대라든지 등등 이제 약간 이제 새로운 사회 흐름 변화를 이제 반영하기 시작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했었던 여러 가지 결과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 크라우드 펀딩의 시행, 전자금융업자의 급격한 증가 등의 어떤 가시적인 형태로 좀 나타났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2015년 지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그러한 흐름들이 한 5, 6년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지난 한 2년 전 2022년도에 정부가 또 이제 금융 규제 혁신 회의라는 것을 출범합니다. 그래서 금융 규제 혁신 회의에서 내세웠던 거는 2015년하고 거의 크게 이제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 아젠다를 보면 금융 산업이 이제 지원 기능보다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금융 규제부터 완화하겠다라고 해서 내세웠던 게 이제 금융의 BTS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목표를 내세웠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내세웠던 기본 원칙 자체가 어떤 거냐고 하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금융산업의 발전, 이해관계자의 역량,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진행하겠다. 이제 약간씩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끼는 거죠. 이제 2000 외환위기 직후에 났었던 금융개혁은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나타났던 역량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변했던 거, 그런 것들이 법 개정 등을 통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지원됐다라고 하면 2015년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 흐름,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기술 혁신에 대해서 강조점이 왔었고 2002년 규제 혁신 회의의 이제 아젠다를 살펴보면 여러 이해관계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기존의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혁신을 추구하는 여러 플레이어들이 이제 금융산업 주변으로 금융산업 주변에 포진하거나 금융산업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점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아젠다 속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촉진하고 외부 자원 및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이 기존 이제 금융산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 모델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게 조금 핵심 아젠다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반을 혁신하고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이제 아젠다로 내세웠습니다. 뭐 자본시장 행정화, 금융 행정의 개선도 이제 물론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 저희가 외환위기 이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한 25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당연히 이러한 여러 가지 개혁 논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개혁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뚫고 있는 아젠다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 사실은 혁신과 변화,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젠다 키워드가 사실은 혁신과 변화, 뭐 어떻게 보면 개혁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와 맞물리면 이것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게 사실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사실은 주제가 달라진 현재, 뭐 앞으로 이제 바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외부 환경이 또 1년 전, 2년 전하고 1, 2년 전하고 상당히 빠르게 지금 변했는데,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미래의 키워드가 무엇일까? 뭐 저는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혁신과 변화, 금융산업의 재고라는 그 키워드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오타가 있는데 2012년도에 그 로버트 슐러가 새로운 금융 시대라는 책을 이제 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냐고 하면 결국에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보건, 교육, 환경 등 지금 우리가 각가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가장 중요하고도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금융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금융의 중요성은 더 중요해지고 미래의 키워드는 혁신과 변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키워드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짧은 소견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직면을 했었을 때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제 최근 사례가 되겠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더니 2022년도에 이제 불과 1, 2년 전이죠. 영국에서도 사실 자국의 어떤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에딘버러 리폼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개혁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랑은 조금 다른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렉시트를 하면서 금융 산업에 대한 엄청난 충격이 왔고, 그러한 브렉시트를 통한 영국 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아보고 이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 등등을 이제 아젠다로 내세우면서 그 몇 년간 스터디를 해서 2022년 12월 19일, 그러니까 불과 한 1년 반 전에 이제 에딘버러 리폼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조금 더 방점이 가 있는 이제 혁신 아젠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1개의 세부 과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저희가 조금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Agile, Proportionate, Homegrown.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규제 혁신도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고, 여러 가지 산업의 어떤 그 특성을 봤었을 때 비례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한 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국 상황에 부합하는 이러한 형태의 규제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에딘버러 리폼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로 빗대어 보면 거의 동일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혁신이 일어나는데 과연 그러한 혁신들을 규제가 따라갈 수 있는가, 뒷받침할 수 있는가, 감독이 백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기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혁신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등등 이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의 금융산업, 그다음에 새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금융혁신, 금융산업과 함께 비례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영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거는 정확하게 영국을 대한민국이라는 말로 바꾸어 보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어떤 규제, 어떤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주요 의제를 한 31개의 의제를 냈는데, 가장 우선의 탑 프라이어리티로 사실은 올라가 있는 게 혁신보다는 자본의 효과적인 활용 촉진 및 경쟁력 있는 시장 조성이라고 하는 이제 약간 금융 산업 경쟁력 제고의 프라이어리티를 조금 뭐 순서로서 프라이어리티를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과제가 이제 제일 먼저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규제와 금융 감독 규제 자체가 기술과 혁신을 지원해야 된다. 지금 뭐 계속 지금 아까 그 전효섭 단장님도 발표하신 내용도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라든지 그런 문제 이슈에도 사실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영국이 이제 약간 혁신과는 떨어져 있지만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은행과 관련해서는 은행의 여러 가지 자본의 활용이라든지 규제를 좀 완화를 해서 은행이 조금 더 이렇게 자기의 자본을 좀 활용해서 실물 경제를 좀 부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라든지 상장기업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자본 조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개혁 방안들이 이 안에 또 녹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증권화 규정의 개선이라든지 공모 상장 규정의 개선이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러한 논의들이 조금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자본시장의 어떤 경쟁력도 좀 함께 제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형태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약간 방점을 둔 형태의 금융개혁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2022년 12월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철진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영국 같은 경우도 혁신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게 함께 가는 사다리 어떨 때는 이쪽을 약간 방점을 두고 어떨 때는 이쪽을 약간 방점을 두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산업 자체는 영국 정부 자체는 이제 금융산업을 어떤 서포트하는 역할보다는 금융산업 자체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서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데 사실은 방침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영국이 이런 식으로 기존 금융 산업의 어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규제 완화하는 게 과연 시기적으로 옳으냐? 왜냐하면 금융 회사의 건전성 자체 유지하는 것도 사실 굉장한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일부 비판도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렉시트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는 어쨌든 지금이 변화를 위한 최적의 시기다라고 하면서 금융개혁 과제를 이제 제안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혁신의 흐름도 중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이제 아이템도 사실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아이템인데 어떤 식으로 정책 방향을 세워야 되냐라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우리나라 금융개혁 방향을 제가 제시한다고 저의 짧은 소견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을 어느 정도 연구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고민을 하면서 정리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혁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혁신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큰 아이템이 이미 이제 우리는 성장 사회를 지났다라는 거죠. 성장 사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이미 인구는 정점을 달았고 정점을 달아서 어떻게든 이거를 정점에서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이게 이제 감소하느냐 그 문제인데 우리는 이미 정점을 너무 짧은 시기에 지나고 사실은 뭐 일부에서는 이제 책의 제목으로 썼지만 축소 사회 아니면 수축 사회로 곧바로 진입하는 이제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 뭐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금융 회사들은 이게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이미 진행형이고요. 이게 생각보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빠르게 지금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그림은 이제 BCG에서 2004년도에 인구 축소와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이 금융산업, 금융시장에 미칠 것인가를 좀 개략적으로 해놨는데 여기 그래프 안에 좀 글자가 많아서 빠르게 읽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인구 변화가 일어나면 개인이나 기업의 금융 행태, 그다음에 고객의 접점도 변하면서 한국 사회는 어떤 구조로 변하면서 사실은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금융 혁신을 이야기할 때, 금융 혁신을 추구를 할 때 성장 사회에서는 성장을 하면서 사실은 성장을 하면서 갭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플레이어들이 메우지 못하는 갭이 생겨서 혁신이 사실은 그 틈을 파고 들어갈 여유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파고든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컨플릭트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축소 사회가 돼서 전체적인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애들도 사실은 그 몸집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새로운 혁신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받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계속 지금 디지털 혁신을 이야기했는데, 아까 그 오순영 센터장님, 서원숙 교수님 했는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디지털 혁신을 이야기하면 보조하는 디지털 혁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사실은 디지털 혁신이 지배하는, 혁신 자체가 이제 지배하는 사회로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제가 그림을 뭐 어떻게 좀 조합을 해서 그렸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저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로봇 손가락 안에 있습니다. 뭐 당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금융중개기관, 금융회사의 존재 이유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보비대칭의 존재, 범위의 경제로 인해서 금융산업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도하는, 지배하는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금융산업 자체가 여지가 점차 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챗 GPT, 뭐 4.0 등에서 정교하게 질문을 해서 나의 어떤 금융 프로파일을 다 제공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추천해줘 하면 뭔가를 해줄 겁니다. 뭔가를 해주면 그거에 기존에 하고 있던 금융자문업자, 그다음에 금융중개업자, 그들은 사실은 챗 GPT한테 그 영역을 다 뺏긴다는 거죠. 챗 GPT한테 더 싸게 나의 금융 프로파일에 맞는 금융 상품을 추천해줘.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까지 물어보면 사실은 금융중개기관이 금융 상품의 선택, 금융 중개할 수 있는 기능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위협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류의 문제, 아까 선숙 교수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문제는 있지만, 이제 미래를 좀 생각해 보면 더 정교해진다고 하면 금융산업은 왜 있을까? 그러면 이제 챗 GPT가 금융사인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러한 질문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면, 기존에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예상을 했었을 때 금융과 비금융 간의 어떤 역할 분화가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이제 비금융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금융으로 이제 진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 연구원에서 2022년도에 금융산업의 2030 비전 했었을 때 이제 정리한 건데, 이게 이제 올드 스토리가 벌써 되어버린 거죠. 이제 이건 분화가 아니라 비금융이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그런 현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걸음 이제 떨어져서 보자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규제 철학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금융 혁신의 어떤 여러 가지 아젠다라든지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조금 하기 쉬운 거는 이제 단기 과제로 해서 이제 좀 이제 몇 가지 규제 개선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업권이라든지 아니면 신기술, 신산업이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그러한 갈등이 있는 과제들을 사실은 장기로 약간 이렇게 밀어놓는 그러한 트렌드가 사실은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 인구의 변화, 그 다음에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보면 더 이상 장기 검토 과제를 장기 검토 과제로 놔두면 안 되고, 이거를 현재화 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의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거는 혁신을 강조하다 보면 자금의 공급자, 자금의 수요자 이어주는 이 기능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선숙 교수님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챗 GPT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소개해 달라 뭐 등등 하면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혁신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혁신금융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기술을 가지거나 잠재력이 있는 애들한테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이제 아젠다를 이야기는 하는데 일반 기존의 레거시 금융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그 애들의 로직에 탑재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사실 금융이 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애들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을 수 있지만 금융 단절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 유지와 강화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 체계를 만들 때는 그러한 부분도 정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기민한 애자일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도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이라는 건 항상 앞서갈 수 없으니까 약간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직면을 하면 사실상 로드맵이라도 사실은 좀 제시를 해야 된다. 이게 뭐 당장 뭘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러한 어떤 개혁을 방향을 바꾸겠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이라도 제시를 해야지 기존에 있는 금융사들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기술에 대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뭐 등등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혁신으로 인한 미시적인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의 아이템의 어떤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운 개혁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외적이건 내적이건 지금은 사실은 금융의 기본 구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를 사실은 떨어져 봐야 된다는 거죠. 미시적인 규제 체계를 강조를 하다 보면 사실은 구성의 오류가 발생을 해서 거시적으로 상당히 우리의 그 중요한 금융 중개 기능 자체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정책 방향을 세워야 된다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요러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변화를 해서 산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와 맞춰서 정책 과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나름대로 적은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규제 체계상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워낙 업권별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권별로 진입 퇴출 등등의 규제가 있는데 진입 퇴출 규제 자체도 이제 점검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이종 금융회사 간의 어떤 M&A 규제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과 비금융의 어떤 규제 체계 같은 것도 사실은 사전적으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이제 정부가 사실은 좀 하기 어려운데 업권별뿐만 아니라 비금융하고 이제 갈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빠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금융업권의 갈등 해소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있었을 때 이거를 좀 해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중립적이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구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감독 규제 체계를 좀 고민해 볼 필요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